정부가 오늘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의 당권 레이스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여상원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당대회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비박계 주자들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김용태 의원의 이야기 듣고 대담 진행합니다. 좀 혼란이 있거나 와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사께서 이 지금 새누리당 당권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 큰 상처를 입긴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살아오셨던 어떤 인생 역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쌓았던 경륜 등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데 쓰이실 만한 아주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이번에 과연 출마하실지 당권에 여전히 뭐 미주수고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김용태 의원, 당권 도전이 아니라 대선 등 더 큰 데 쓰일 그릇인데 왜 나오시느냐라는 말씀인데 김용태 의원 사실 김문수 전 지사하고도 정치적으로도 좀 각별한 유대감이 있는데 고 교수님, 네. 김 전 지사의 등판설 왜 이 시점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우선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의 당권 주자로서 6명이 나와 있는데 네.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말하자면 최경환, 서청원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했고 또 비박계의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 나경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전대를 통해서 빅매치가 형성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네. 또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 어떤 쇄신된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분들로 과연 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뭐 좀 급수가 낮은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도 많아서 흥행을 네. 끌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김문수 의원 개인으로 보면 전 경기지사 네. 개인으로 보면은 지난 총선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대권주자로서 꾸준히 거론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권에 나간다는 것은 뭐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으로서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권을 통해서 일단 그 재기를 꾀해보고 재기를 노세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권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금 누가 추천을 했느냐 김무성 쪽에서 추천을 했다 뭐 청와대 추천설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셀프 추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양쪽 어느 쪽에서도 비박도 친박도 다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셀프 추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천 아니냐? 사실 이 박사님, 네. 김문수 전 지사 출마설에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유력하게 권유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네. 설득력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무합작설이죠. 예, 합작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고영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건 셀프 출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이번에 어떤 본인하고 좀 가까운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박계의 특정인을 딱 집어서 누군가를 밀기에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사실은 일관되게 비주류에서 누가 좀 되든 간에 하여튼 단일화를 해서 가장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밀겠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공언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와 뭔가 교감하에서 출마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비박계 주자들한테 사실은 그 거짓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강한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판 자체를 이렇게 되면 완전히 흐트러 놓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문수 뭐 예를 들어서 전 지사와 교감하에서 이제 또는 또 뒤에서 이제 출마 권유를 해서 나왔다라고 쳐서 이분이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입지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입지 자체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죠. 지난 총선 패배로 해서 이제 대선으로 이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지금 막힌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좀 적잖은 나이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당대회 좀 주자들이 좀 약체 후보들이라고 보고 본인 정도면 예. 상당히 좀 중량급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틈새를 노리고 좀 일단 나오신 거죠. 그래서 해볼 만하다. 대표하고 뭐 이번이 됐든 아니면 차차기가 됐든 대권을 노려보겠다. 그런 보석인데 사실은 나오시더라도 예. 이번에 꼭 당선된다라는 걸 장담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물론 김무성 전 대표뿐만 아니라 청와대하고도 좀 교감을 했다. 지금 이른바 비박계 주도보다는 지금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이 말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외로 받아들인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문수 전 지사가 나왔을 때 이해득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친박 쪽에 더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박 쪽에 이득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김문수 지사가 나오면 비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친박은 아니니까 뭐 친박 비박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박에 지금 당권 주자가 지금 3명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김문수 지사 더 가세를 할 가세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컷오프도 있고 하지만은 비박의 표가 분열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이길까? 그리고 김문수 지사 본인으로 봐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셀프 추천이 아니냐, 자천이 아니냐, 그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중량감 있는 후보가 누가 나가래서 나오지 말아서 안 나오고 할 분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사실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이번 상태에서 이번 또 당권에 그 떨어지니까 대권 이제 그 어떤 영향이 상실되니까 당권으로 눈을 돌렸다 이 말 듣기가 비박한테도 지금 비박 후보 3분한테 그 말 듣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아 대권도 떨어지고 한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번 당권을 또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대선을 노린다 예. 이런 말을 듣는 게 과연 김문수 전 지사로서 그게 과연 자신한테 이득이 되고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온 정치 역량에 어떤 손해가 아닐까. 명분이 많이 떨어진다. 사라진다. 그리고 확실히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 예. 이 비박 여기서 지금 김문수 지사까지 가세할 때 단일화가 말을 안 된다면은 예. 당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2번의 타격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는 지금 정치적? 나온다는 지금 말은 있는데 예. 심각한 고려를 하고 할 것이다. 나와야지 그냥 그 어떤 뭐 누구의 권유라든가 거기다 자신의 자천 합작안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그 정치인으로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요.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이른바 비박계 3인 긴급 회동을 갖고 뭐 좀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 모색을 하자 했는데 장 교수님. 네. 사실 김문수 전 지사의 등판으로 인해서 단일화 논의가 좀 더 활기를 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상당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어떤 전대 흥행이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김문수 개인의 어떤 선택인지 아니면 문무합작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인지 그것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치는 오로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예. 정치가 개입해야만이 그것도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병구, 김용태 의원이 김문수 의원 전 경기지사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전 반혁신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혁신을 주장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혁신이 다른 말하면 새정치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처럼 이 혁신을 주장하면서 최근에 윤상현 의원의 그 녹취록 파문을 상당히 비판했던 분들이 예. 공개적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어떤 방식이라고 보고 예. 누구든지 출마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 3인 세 분은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의 출마가 혁신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구도를 본인들이 노장청으로 해서 어떤 혁신 세력 대 구태 세력으로 몰아가서 어떤 구도를 선거 구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예. 선거라는 것은 도전해서 자신의 어떤 무기로서 그것을 타파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의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서 판을 까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으면 예. 이런 새로운 어떤 변수에 맞는 전략을 하는 것이 좋고 이번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출마로 비박계는 일대 혼란을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홍문종 의원도 이미 인터뷰에서 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27일 날 만찬 이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친박계는 오히려 단일 대우로 가는
그리고 비박계는 어떻게 보면 일대 혼란상으로 네. 빠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는 하루 뒤를 내다볼 수 없는 예. 이래서 좀 재미가 있고 흥행 카드로는 나쁘지 않다 그런 뭐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장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 새 지금 김용태 등 후보가 지금 반혁신하고 하는 것은 네. 그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이게 친박이나 청와대에서 미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박의 분열을 노린 거고 네. 이거는 친박이 다시 한번 당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반혁신하고 그런 게 아닐까. 좀 제가 덧붙여 봅니다. 시각에서 보면 어떤 그렇죠. 것이 그 혁신? 시각이 만일에 네. 말씀대로 그 가만히 있는 사람, 차천에 네. 나온 사람을 갖다가 못 나게 하면 그거는 진짜 반혁신이 될수 있다. 똑같은 반혁신이지만 그렇지 않다. 글쎄요, 저는 이제 두 분 생각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비박 3인이 저렇게 이제 저는 개입했다는 게 예, 아니고 네.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는 예, 거죠. 장 교수님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개파와 관련돼서 사실은 좀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이거 역시 이제 문무합작.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개파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비박 3인이 이제 강력하게 저렇게 지금 저항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상황은 전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출마를 해서 쭉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면 레이스 후반에 가서는 결국은 비박계도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뭐 필패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뭐 김문수 전 지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김문수 전 지사는 자기가 나오면 중량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지율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비박계 이제 다른 후보 누군가로 단일화될 수렴이 될수 가능성이 있는. 이제 여전히 좀 있다. 그리고 친박계도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친박계도 사실상의 단일화 국면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양자구도로 해서 이번에 어찌됐건 다시 한번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혈전을 치르는 상황. 가능성이 높지 으로 이제 않느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박계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변수라면 친박계에서는 홍문종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인 것 같은데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문종 의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 글쎄요, 제가 뭐 홍문종 의원은 통화를 안 해봐서 네. 할지 않을지는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출마하는 쪽으로 네. 뭐 무게추는 옮겨간 것 같아요. 지금 친박 쪽에 이주영, 이정현, 한성교 이 세 분이 있습니다만은 서청원 의원이 27일 날 예. 대규모 친박 모임을 갔는데 다른 분들은 초청을 안 했고 홍문종 의원 뭐 당권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 초청 명단에.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 뜻 속에는 함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다른 분들은 뭐 이정현 의원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두 분은 좀 친박해서 약간 친박의 색깔이 약간 옅은 예. 편이고 홍문종 의원은 친박 중에서도 친박이죠. 그동안 뭐 청와대라든가 또 친박의 입장을 네. 적극적으로 대변해왔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믿을만한 분으로 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 설사 서청원 의원이 뭐 이렇게 좀 밀어주는 쪽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친박이 따라갈까요? 가지 않을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뭐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이러저러한 뭐 좀 불미스러운 일들에 많이 연루가 됐고 홍문종 의원이 당 간판을 맡았을 때 과연 새누리당이 변화되고 혁신하고 뭔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그 캐치프레이에 맞느냐? 깃발을 또, 세울 수 있을까? 내년에 과연 지금 이번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를 치러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홍문종 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네. 말하자면 당 대표 얼굴로 내년 대권 정권 재창출을 한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당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냐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홍문종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컷오프를 예를 들면 이분들이 다 출마하면 벌써 8명입니다. 네. 그러면 컷오프면 5명 5명 안에 들어야. 들어갈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두 분 다 김문수, 홍문종 이분들이 다 그 컷오프 안에나 들어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홍문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뭐 원튼 원치 않든 어쨌든 간에 친박계 내에서는 교통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사실은 홍문종 의원을 출마를 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의지가 있지만 지금 친박계가 화가 났다. 그리고 뭐 서청원 최고 역시 화가 났고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면 전당대회 관련해서 원래 그렸던 그림들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최경환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또 서청원 의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 친박계 내지는 청와대 쪽에서 염두에 뒀던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다 본의 아니게 중도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위기감이 굉장히 더 고조될 수밖에 없죠. 친박계 내에서는.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번에도 역시 비박계 이 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임기 말까지 지난번 김무성 전 대표가 참 청와대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갖고 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임기 말까지 이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친박계 역시 물론 이제 요즘에는 친박계들도 생각이 다양하게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서로 이제 뭐 생각들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일단 의견이 일치될 거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당분간은. 그래서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집을 하는 이제 회동이 사실은 이제 서청원 의원이 좀 준비 중인 그 바로 그 친박계 모임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에 지금 이른바 범친박계까지 포함한 나머지 후보들 세 사람을 지금 다 제외시켰다는 거 아니고 초청을 안 했다는 건데 이분들이 경고롭게도 지난번에 서청원 최고가 이제 전 최고가 출마한다 그랬을 때 다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외하고 당신들은 못 믿겠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친박 색깔이 분명한 홍문종 의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 아닌가? 친박계에서는 비박계 지도부의 데자뷰, 기시감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계에서는 이번 전대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구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27일 저녁에 만찬을 하는 것도 홍문종 대표 출마 출정식 비슷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으로 지금 만찬 회동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밥을 먹는 것이 그냥 먹겠습니까? 그것도 현역에는 50명 모아놓고 밥을 먹는데 우리가 홍문종 의원을 지지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당이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중에 홍문종 의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사전 선거 운동이죠.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해서 지금 29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컷오프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 누가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컷오프에 떨어지면 2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컷오프에 떨어지기 전에 누구를 지지선언하고 그리고 차후를 보장받는 그런 것이 정치인들의 아주 뭐 여러 가지 수싸움에서 능한 분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결국은 27일 날 만찬이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분수령이 되고 김문수, 홍문종 두 분 다 27일을 전후로 해서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이 28일, 29일 점심 때까지 등록이 5시까지 하니까 점심 때쯤까지 판이 대충 정리가 돼서 한 3명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나와서 컷오프는 없을 겁니다. 그 정치 전문가 세 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볼게요. 저는 그 친박에서 당권을 잡는 게 목숨을 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파문 전까지는 그게 맞았다. 근데 녹취록 파문 터지면서 과연 그 당권 잡으려고 하는 친박들의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겠냐?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 만일 당권을 잡으면 그 녹취록 파문도 시작해가지고 총선 갈등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당 혁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 어렵다고. 사실은 정당에는 뭐 대권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권도 물론 중요하고 그 대권 자기 당권을 뭐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친박에서 홍문종 의원을 내세운 거는 어떤 제가 볼 때 지금 친박 쪽의 후보 4명은 다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 지금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정현 의원만 해도 그 KBS 국장한테 전화 그런 거. 그다음 한성기 의원은 물론 이제 뭐 친박이라 하지만 색깔도 였고 그다음 크게 하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 총선에 무슨 책임도 없고. 그다음 이주영 의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했지만 그분도 친박이 아니냐. 홍문종 의원은 정말 친박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친박인데 이분이 당의 얼굴이 되면은 과연 이 당이 혁신한다고 누가 봐주겠냐. 저는 오히려 그 당권은 비박에 주고 당의 어떤 헤게모니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혹시 친박 쪽에서 많이 차지하려고 그럴 게 아닌가. 예. 최고위원을 많이 차지하면 옛날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좀 힘은 좀 없지만 그래도 최고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당 운영 네. 체제로 친위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당규 새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홍문종 의원을 내세우면 오히려 네. 당권 안 하겠다 이 말 아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비난을 해주셨는데 예. 이 박사님 사실 일각에서는요 홍문종 의원, 정병국 의원 이렇게 친박 비박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좀 진영을 넘어서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솔솔 들리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정치인은 어찌됐건 이제 뭐 생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는 어찌됐건 친박계 대표를 세우는데 최선은 전 다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친박계 당대표를 탄생을 시키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 가기 전에 친박계 쪽으로 아주 거세게 사실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불거진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차 녹취록 파문이 있죠. 2차 녹취록 파문이 있죠. 또 이번에 뭐 그 비대위에서 사실은 이제 총선 평가 보고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백서도 나왔는데 거기서 역시 친박 책임론 다시 거론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친박계 자체가 내년 대선판에서 그야말로 숟가락도 얹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친박계가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어찌됐건 내년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이 주도권을 이제 행사해 나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예. 또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쪽에 상당한 의지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했을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 당권은 지켜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리수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 회동을 하는 것이고 새 결집을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아마 물밑으로는 엄청나게 아마 집안 단속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무리수가 먹힐지가 문제인데요. 지금 국회의원들만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122명 중에 뭐 70여 명이 29명이 됐지만 친박이 많은데 지금 국회의원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도 네. 하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대의원들도 오고 당협위원장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론 개파색이 있기는 있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훨씬 약합니다. 예. 그 밖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은 여론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늘 그분들은 밖에서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민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서청원 의원이 최근에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또 나서서 또 교통정리 지금 지난번 그 화성갑의 그 녹취록 파문이라는 건 물밑에서 좀 탈법적으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건데 이분이 그 당사자가 나와가고 공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한다? 이런 부분도 당원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무리수를 둔다 하더라도 저는 대세는 좀 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낌을 갖고 필사의 있습니다. 노력에도 역부족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목숨을 걸어야 이번 제가 뭐 제 입장이 아니고 예, 친박 예.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친박이 당권을 잃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까지 직격적으로 이것이 리스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물론 친박이 잘했고 비박이 못했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당내 역학 구도를 보면 어차피 지금 친박 대 비박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여기에서 이번 전대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를 뺏기면 과거 열린우리당 친노 세력이 패족 선언한 것 같이 친박도 일찍 예. 이런 패족 선언을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선거인단 수가 35만 명 정도 됩니다. 35만 명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당시 이제 9일 날 예. 대의원들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과연 7대 3의 이 표심이 대의원이 70 그리고 일반 국민이 30 여론조사 이런 비율로 이제 앞으로 전대가 치루어질 텐데 권역별로 나눠서 그랬을 때 저는 뭐 친박이 완전히 어차피 이것은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이 과연 어떤 구도로 대표 경선에 나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떤 구도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네. 상당히 유동성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아직 많다고 봅니다. 속단하긴 이르다. 아까 그 이제 이번 당권을 놓치면 친박이 어떤 이제 아주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수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연 유력한 대권 주자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영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 쪽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예. 지금 뭐 들어온다면 친박 쪽의 어떤 그 영입에 적합한 인물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들어온다면 친박에서는 당권을 놓치더라도 대권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예. 그렇게 불리한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김무성 전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지지도 이런 문제하고 반기문 총장의 어떤 대권 주자 지지도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당권을 잡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거는 조금 대선이라는 지금 대선 긴 1년 전이기 때문에 여정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새누리당 전당대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여성목 최고위원회 비박계 이은재 의원이 사실 설마 출마를 했는데 초선 최연애 의원이 도전장을 냈어요. 이것을 놓고 이번 표분산을 노린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이제 친박계 노림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계 여성 후보를 이제 내무로 해서 그러니까 비박계 표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2표제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비박계 표결집을 이제 막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친박계 다른 남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표를 쓸 가능성을 줄인다. 그렇죠. 뭐 게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성 후보까지 되면 사실은 뭐 최고위원 과반 이상 확보하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가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그러니까 혹시 대표를 비박계에 빼앗길 경우에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가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걸 전제로 해서 안전판에 안전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카드를 내놓은 거거든요. 글쎄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 효과가 없지 않죠. 없지 않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실리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 그 하에서 일단 이제 나왔는데 글쎄요, 뭐 국민들이 근데 사실은 최고위원 이 경선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서 예. 어떻게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예.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가세로 흥행의 불씨를 살려가는 모습인데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민생을 구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정치의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참으로 열심히 의정활동 또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 오셨지만은 그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냐.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부름에 맞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의전 활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정권 교체는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추미애 송영길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고 교수님, 네. 과연 김상곤 위원장을 통해서 3강 구도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상강구들은 되리라고 보는데 뭐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이래도 저래도 문 아니냐. 저는 뭐 도로문이다. 도로문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추미애 송영길 두 의원의 이런 그 당권 경쟁이 워낙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상곤 전 위원장이 예.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추미애 송영길 카드보다는 김상곤 카드가 예. 자신의 대권 카드에 더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는 뭐 지지층 결집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호남도 되지만 호남이라는 그 상징성도 있지만 저분은 경기도에서 교육감을 하시면서 수도권 인물이라는 그 이미지가 더 훨씬 네. 강하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이 뭐 추미애 송영길 의원보다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더 믿을 수 있는 인물 아닌가.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좀 더 이미지가 훨씬 더 변화와 쇄신에 맞는 이미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재인 대표 문심이 과연
김상곤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훌륭한 카드를 하나 내놓은 것이다. 다만 네. 지금 비주류로 그동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던 네, 이종걸 의원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상황은 여당도 네. 김문수, 홍문종 카드가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이쪽도 이종걸 카드가 등장할 경우는 친문 3명 대 비문 비문. 1명 해가지고 네. 어떤 또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이 됩니다. 저는 김상곤은 김문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사실은 뭐 김문수 전 지사가 정치적 비중이 훨씬 더 컸지만 지금 이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그 김상곤 전 위원장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전 지사의 새누리당 내에서 인기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데다가 이게 사실은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 친문 입장에서도 딱 적합한 그런 그 당대표 후보입니다. 딱 왜 그러냐면 적합하다. 예. 일단 한 축이 이념 정체성이죠. 정체성 면에서 진보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딱 맞고요. 게다가 대중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교육감을 하면서 뭐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 하면 이분 아닙니까?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대중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후보라는 거죠. 게다가 교육 전문가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예. 훨씬 유리한 카드라는 거죠. 경선 과정에서도. 요즘 안철수 대표가 뭘 강조하고 다니죠? 교육을 강조하고 다닙니다. 그죠? 교육 전문가처럼 거의 요즘에 교육이 그 새로운 어떤 정치, 새로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처럼 요즘에 교육이 아주 매달리고 있는데 이분이 더 교육 전문가세요. 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김상곤 그 두 날개로 해서 사실은 돌파해 나간다고 하면 네. 경선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문재인 대표의 네. 전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 예. 보완해 줄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뭐 지지 표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네. 이번에 이제 뛰어든 시점도 그렇고 또 그 여러 가지 성향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심은 이쪽에 있지 네.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추미애 송영길 후보가 들으면 조금 네. 예, 근데 그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자기 대권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게 과연 이로울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상곤 위원장 그러면 물론 친노 측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문재인 대표에게 지금 부족한 거는 친노 측의 지지가 아닙니다. 중도. 그리고 김종인 대표를 지금 데리고 오므로써 상당히 중도층을 흡수해가지고 이번 총선도 승리했는데 만일 네. 아까 도로문이라고 그러셨나요? 만일 김상곤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국민이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색깔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김종인 대표가 이때까지 애써서 일궈놓은 중도 표밭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우리 그 이종원 박사 말씀하신 대로 김상곤 위원장 무상급식 뭐 이런 무상 시리즈의 대부 아닙니까? 무상이라는 게 결국 사회주의적인 그 네. 정책이고요. 좌파적인. 예, 솔직히 말해 좌파적인 정책이죠. 그게 이제 그 가지 좀 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나중에 정책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 전에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곤 위원장이 나온 것은 있죠. 네. 그 어떤 그 경선 과정의 흥행성은 좀 높일 수 있고, 근데 그 흥행성도 제한이 있다. 누가 더 친노 쪽이냐, 더 선명성 경쟁으로 가버리면요.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진짜 대선에는. 그 비문, 그때 말한 비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당권 쟁취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상곤 위원장의 그 이번 그 당권 도전은 네. 문재인 대표에게 꼭 등만은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본선 이전에 경선인 거죠.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국면을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돌파해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 대표도 어찌됐건 이제 좀 뭐 친노 친문 성향이 좀 강한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상곤 위원장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적합하다라는 이유도 네. 경선
그러니까 야권 후보 전체의 그 경선을 돌파해내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측면에서 거죠. 예. 이종걸 전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전 의원도 지금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재미를 더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종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확실한 친노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할 때도 그 주류 측하고 갈등이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그 주류 측에서 보기에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하고 코드를 맞추는데 어떤 때는 또 조금 우리하고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미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득표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되긴 쉽지 않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코드라든가 이런 그 성향 면에서는 뭐 친노 친문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면 분명한데, 역시 대중성은 좀 그래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다른 후보들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 8.27 전당대회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대표를 뽑는 목적은 내년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내년 정권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강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치적 있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역대 비대위원장을 빼고 당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대표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초보가 이 수많은 남마에 얽힌, 특히 대선 경쟁이라는 것은 온갖 정치력이 다 동원돼서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김상곤 교육감을 하시던 분, 물론 쇄신위원장 했지만 이런 비현역 정치로 보면은 문재인 대표와 같은 정치 초보인데 예. 이런 두 분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김상곤 지난번 혁신위원장은 흥행카드,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5선의 추미애, 4선의 송영길, 그리고 네. 차라리 저는 비주류 이종걸 의원 예. 이런 분들을 손을 잡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대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대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있지 봅니다. 않을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광복절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를 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의중을 표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지도부와 함께 경북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인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제가 오늘 성주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 군민들의 경청하고자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대화가 시간이 걸릴지언정. 정진석 원내대표 현장에서 성난 민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이상의 것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 교수님, 네. 자 지금 이제 여당까지 이제 성주로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수습이 될까요?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성주에 간 것은 잘한 거죠. 뭐 워낙 성주 군민들의 어떤 뭐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뭐 여권으로서는 꼭 여권뿐만 아니라 뭐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각도의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셔가지고 내놓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과연 성주 군민들이 원하는 네.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체를 말하자면 구성하자. 네. 뭐 성주 군민들은 무조건 사드 우리 지역 아니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랄까 또 거기에 따른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원책. 집권당 네. 또 정부라든가 이런 것이 이러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있다, 그러니 안심해 주세요, 이런 카드를 들고 가야지, 가가지고 그동안 나온 건 얘기들 하면서 뭐 전자파 유해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거 뭐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지난번 황교안 총리 내려가실 때도 그렇고 또 네. 뭐 정진석 원내대표 내려가실 때도 보면은 정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가시고 또 그냥 가서 만나지 마시고 우선 대화의 통로를 예. 어떻게든 열어 가지고 그분들과 조율도 하면서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예. 그런 카드를 좀 들고 가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민심 수습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여 변호사님 사실요 지금 사드 얘기하면 지금 라오스에서 지금 한 아세안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사드 문제를 갖다가 지렛대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네.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중국 관계를 갖다 좋게 풀어서 이거 오히려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대북한 관계를 풀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총리와도 주석과도 계속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는데 이번에 보면 중국 측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과연 그러면 이때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이야기했던 게 네. 과연 진심이었는가 이런 의심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국도 제 생각에는 이래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 지금 G2 아닙니까? 그레이트 2인데 파워 2인데 이 투 트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어떤 엄중한 요구를 하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중국 문제에 관해서 그 풀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이걸 갖다가 원래 중국이 좀 장사꾼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이 장사하듯이 이걸 가지고 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사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격이 됐다. 이렇게 도와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왕이 부장이.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힘을 합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사드 이슈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권이 더 확보가 됐다. 국내적으로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전자파 관련해서도 뭐 지난번에 괌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단은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 이슈 자체가 이게 전국적인 이슈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화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지금 지자체들, 지자체장들 또 그 예.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하고는 이미 그 청와대와 중앙정부 간에 상당한 교감이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걸 지금 이슈화를 계속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슈화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야당이 좀 불리해지는 그런 구도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좀 취해왔는데 예. 그 필요성이 더욱더 많아진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강공책을 폈던 국민의당이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될 정도의 시점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이슈로서의 어떤 내년 대선과 관련한 이슈로서의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 오히려 이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 지역에 까닭은 정치적으로 이 이슈의 불씨를 오히려 되살려 보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청문회도 뭐 불사하겠다는 얘기는 야당 쪽에서 제발 청문회 하자는 주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청문회를 끌고 가는 게 과연 좋을지 말지. 청문회가 오히려 열릴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당에서는 일처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는 피해보는 쪽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어떤 표의 어떤 혼란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 지금 사드 문제로 가지고 지금 중국의 양이 외교부장과 우리의 외교부장의 어떤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안보 패권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중에 G2가 세계 패권을 놓고 지금 다투는 이 와중에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 있는 것이고 북중러 삼각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 우리의 삼각관계가 서로 맞부딪히는 이런 지점에서 앞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경제적인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왕이 부장의 그런 그 행태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훼손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 공포증이랄까 또 중국의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 중국의
우리에 대한 압력만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외교력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경각심을 네.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나라 안팎의 안보 위기 강한데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지금 추경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여야의 전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